그다음 문제 4번. 자, 명판을 봤대요. 차단기 명판을 보니까 요대가 예제 명판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비리 150kV가 있대요. 여기에는 지금 충격 레저나 여기에 125kV네요. 비리라는 게 뭡니까?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그죠? 비리.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뭐예요, 그러면? 전기기기에 표준 충격파를 인가했을 때 그 기기가, 여긴 차단기죠? 이 차단기가 어떤 표준 충격파를 인가를 했을 때 여기 몇 킬로볼트에, 예를 들어서 150kV에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뭐가? 절연이, 그죠? 그럼 또 표준 충격파는 뭐예요? 이 표준 충격파는 표준 시간이 있는 거죠. 표준 시간 몇입니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 표준 시간. 아니, 똑같은 150kV여도 엄청나게 긴 파장이 들어오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이 빌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빌의 의미를 적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도 적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란 표준 파형이다라는 걸 인가했을 때다. 표준 파형은 뭐냐? 표준 시간으로 정해진 파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살짝 그려주실 수 있으면 좋고, 그죠? 근데 빌은 여기에서 150kV라는 이 빌이라는 것은 뭐에? 수식으로도 우리가 설명해주면 좋잖아요. 기준 전압에, 그죠? 곱하기 5 플러스 50 킬로볼트만큼의 빌값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20호 이상의 비유효 접지 계통에서 이 수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접지 계통이나 유효 접지 계통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감 접지를 할 수 있죠. 저감 절연을 할 수가 있죠. 저감 절연 이거 아닙니까? 전절연 150, 저감 절연 125.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150이니까 전절연을 했네요, 그죠? 얘는 실제 LS 산전에 있는 이 차단기 명판에는 125kV로 했네요. 자, 얘는 어떠한 계통이다? 22kV 계통이다. 또는 우리가 22.9kV 계통이다. 이거를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이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여기 LS 산전 거는 지금 24kV 전격 전압 나왔네요. 전격 전압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게 회로에 22.9kV에 차단기를 걸어놨는데 이 차단기에 22.9kV가 걸려 있으니 각 상간에 걸려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절연이죠. 상용 주파수의 절연에 견뎌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상시에 22.9만 있어요. 23도 될 수 있고 23.5도 될 수 있고, 또는 전압 강화가 생기면 22, 19kV도 될 수 있고, 그런 데서 견디는 거니까 이 최고 전압, 그죠? 상용 주파의 최고 전압 22.9는 공칭 전압이고 최고 전압으로 선정한다라는 게 전격 전압 아닙니까? 모든 기기의 전격 전압은. 그래서 최고 전압으로 선정하는 거고, 공칭 전압의 1.2 곱하기 1.1이 최고 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 최고 전압으로 기기의 전격 전압을 선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2차 단계 전격 차단 용량은 차단 용량은 삼상 단락 전류 용량의 한도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 삼상 루트 3의 전압, 전격 전압 곱해서 전격 차단 전류를 하면 차단 용량이 된다. 차단 용량이 154 170kV 뭐죠? 차단 154는 차단 용량 안 해봤구나. 229에서 520도 있고, 그렇죠? 이 단락 전류가, 이 전격 차단 전류가 12.5K인데 여기 전격 전압이 24kV도 있고 25.8kV도 있거든요. 전격 전압에다 제가 표기를 해놨군요. 24kV 또는 25.8kV 이 두 개가 있어요. 154에는 전격 전압이 170kV 이렇게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 투트나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로 한번 나열해 본 거고, 일반적으로 24kV를 우리가 수용가에서 씁니다. 근데 25.8도 우리 써요, 전격 전압을. 한전 변전소에 있는 차단기에서. 상당히 거기엔 전압이 높게 우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수식을 넣으면 이렇게 520에 여기에서 24kV를 넣습니다. 그러면 520MVA가 나오더라. 여기까지 적어주면 좋은 거고요. 개념만 적어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4번도 받고, 그다음 5번 뱀스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뱀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일단 저는 선택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선택할 게 없으면 충분히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점짜리로 만들기는 뭐 문제 없어요. 도입 목적, 뱀스 왜 도입했습니까? 뭐를 절약하려고?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뭐에서?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설비에서, 그죠? 전기 설비, 기계 설비 이런 것들에서. 그런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문 답안은 이렇게 다 어떤 뭐라고 할까, 이런 어떤 문서로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쭉쭉 나와 있겠으나, 건물 에너지 관리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에서 뭐를 관리하느냐. 조명 제어하죠. 온도, 습도 제어, 공조 제어, 방범 방제, 그다음에 주차 제어, 그다음에 OA, FA도 있고 전력 있고 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전등, 전열, 동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냉방, 난방, 급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것들, 설비 제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해왔어요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이 감시 제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감시 제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이 갖춰진 빌딩, 그거를 IBS 빌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장비 관리, FMS. 한창 제가 한 10년 전에 설계할 때 FMS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설계는 장비 이력 관리를 한다. 이게 변압기도 언제 설치한 거고 몇 년도산이고 어떤 전격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력을 넣어놓는 거예요, 시스템에다가. 그러면 이제 언제쯤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나오면 교체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구매하면은 1년 정도 지나면 엔진오일 갈라고 요즘은 그 메시지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에도 모든 기기를 그렇게 하는 게 FMS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매니저먼트 해보자. 그게 이게 뱀스 아닙니까? 에너지는 이러한 에너지들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뱀스에서 소프트웨어를 기능을 넣어가지고 얘가 현재 최적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게 이제 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측, 이런 조명, 냉난방, 가스, 급탕 여기 이런 요소들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게 계측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BEMS, 뱀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 도입 목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세부 사항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도입 목적은 에너지의 효율화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 최적화,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어떻게 보면 다 에너지 효율화로 우리가 문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뱀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했는데 25점짜리로 나와도 이렇게 좀 작성할 수 있게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6번부터 한번 핵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게 왠지 핵심적인 그림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거 읽어보면 다 아니까 우리, 그죠? UPS의 용량 산정 방법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은 사실 암기 포인트가 아니죠, 그죠? 정상 부하보다 더 용량이 커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우리는 UPS의 2차 측에 기동 부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비상 부하 이렇게 모터를 UPS 2차 측에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현장도 있을 수 있다. 있으면 기동 용량이 당연히 UPS의 용량을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UPS는 자, 그림을 교류를 직류로 일단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축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 직류를 교류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부하에 공급하는 부하에 무정전 전원 공급을 하려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하에는 뭐 컴퓨터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지만, 컴퓨터 설비, 서버 설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뭐 모터가 있는 시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전력용 반도체가 있는 거잖아요. 전력용 반도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 공부해가지고 이해하는 것들을 답안지에 적어주고 그림을 그려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하가 있으면 이 부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UPS의 용량이 커야지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전력용 반도체가 반도체에 소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과용량이 걸리면 전력용 반도체가 소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이 부하 용량보다 이 UPS의 용량이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용량이라는 건 뭐냐? 용량이라는 건 일단 사용하면서 걸리는 부하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부하는 내가 100kVA야. 그러면은 100kVA까지만 걸리잖아요. 사용을 하면서. 그죠?
근데 전동기라는 녀석은 얘는 기동을 하는 녀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부하가 기동할 때 기동 부하가 최대 부하가 되는 거죠. 지익 기동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5kW짜리가 뭐 효율 역률 해가지고 이게 kVA로 하고 코사인 세타로 해서 kVA로 하고, 또는 이 15kW짜리가 기동 용량 kVA로 뭐 기동 용량 곱하면 바로 kVA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7.2배라든지 아니면 6배라든지 6배면 이게 효율 역률 넣어야 되겠네요. 역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동 전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때 얘가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기동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기동 시에 기동시 용량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동은 예를 들어서 뭐 5초, 뭐 10초 이 정도만이 기동이 될 테니까, 야, 그 정도는 내가 1.2배 정도가 오버돼도 견딜 수 있다. 그게 이 기동 내량 계수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식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저 수식을 몰라도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이 사용하는 전체 부하보다 당연히 크게, 기동 부하가 있으면 기동 부하보다 크게. 그 다음에 여기 2차 측에 있는 거는 정전압 정주파수 아닙니까? 그죠? 이 부하의 정전압 정주파수를 공급해야만 되는 부하잖아요. 그죠? 여기 변압기 UPS 2차 측에서 전압 강화율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2차 측에는 뭐 한 10%, 5% 뭐 생겨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얘는 그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변동도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된다. 여기선 뭐 10% 이내 부하기 급변일 때 10% 이내에 어떤 개수를 넣는다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안 생기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용량이 커야지만 전압 변동이 생기지 않을 거다, 않는다라는 기본 개념하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용량 산정 시 고려사항은 일단 부하 용량을 충분히 만족할 거, 똑같은 얘기로 썼습니다. 용량 산정 시에 계산하는 방법, 그걸 고려사항으로 제가 책에 이게 고려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용량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그냥 여기에 우리 문제는 적용 시 고려사항이니까 아무거나 쓰면 되죠. 적용할 때 쓸 거 아무거나 생각나면 쓰면 되는데, 저는 그냥 용량 산정이 지금 포인트니까 용량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잡아본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부하 용량 충분히 만족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수용률을 적용할 때 일반 100% 정도 적용하는 거고, UPS는 부하가 크지 않고 중요 부하에 하는 거니까 항상 공급해야 되는 시설에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용량이 크면 항상 공급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용률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고조파 고려해서 더 여유 있게 잡고요. 불평형률이 2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책의 문구에 있으니까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그냥 적어 놓은 건가? 부하 기동 시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기동을 할 때 순차 기동 되는 게 어떤 좋고, 당연히 허용 내량값 이내로 부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격 용량의 50% 이내, 이렇게 급변 부하는 50% 이내여야 된다. 이게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내가 UPS를 설치하면 개통에 이 고조파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UPS 부하가 클 때는 개통이 고조파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지켜줘야 된다. 고조파 저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사항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UPS 운전 방식 할 때 고려사항, 내가 온라인 할 거야, 오프라인 할 거야, 그죠? 효율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오프라인, 전원 공급의 중요성을 한다고 하면 온라인,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게 부하가 UPS 용량이 커질 때 이게 병렬 운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UPS를 둬서 병렬 운전하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 내가 이게 부하로 공급해야 되는 시간, 이 배터리죠. 배터리에 어떤 공급해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1시간 동안 공급해야 되느냐, 10시간 공급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용량이 이제 달라지겠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고려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목차를 잘 만들어서 쓰면, 그대로 주어졌으니까 적용시 고려해야 될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쓰면 어떤 내용을 써도 기본적인 점수를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기술사 시험이라면. 네, 채점자 하시는 분들도 다들 내공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얘기를 쓰면 점수를 분명히 많이 줄 겁니다.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채점자가 혹시 있다면, 뭔가 출제자가 낸 답안지 그걸로만 채점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썼는데 점수가 확 낮아진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썼는데 뭔가 포인트가 딱 맞아가지고 점수가 확 올라간다라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는 결과적인 논의예요.
자, 그 다음 7번. 트래킹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트래킹.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 예자가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뭡니까? 피렉이죠? 어디로 놓고 봐야지 똑바로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피렉인데, 이것도 이 예자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선로 예자든지 피렉이든지 변압기 부싱이든지. 트래킹이 여기서 이쪽으로 그냥 빡 이렇게 뭐 방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팍 하고 방전이 푹 생겨가지고 팍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언제 생기냐? 얘가 오염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또는 비습기로 먼지가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설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서 여기에 스파크가 살짝 건조되면서 스파크가 튀고, 여기 있잖아요. 누설 전류 흐르고, 그 다음에 드라이 벨트 했는데 건조가 되고, 건조가 되면서 스파크가 탁탁탁 튈 수 있고, 그럴 때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이 먼지가 탄화도전로가 돼서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섬락이 일어난다. 이거를 발생 메커니즘으로 해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방지 대책은 뭐예요? 닦아야지. 일단 들어오시면, 그죠? 닦는 대책이 있는 거고요. 근데 닦기가 무섭죠? 정전해놓고 닦아야 되겠죠? 활선 상태에서 닦으려면 예자 같은 거는 활선 상태에서 이제 물 뿌려가지고 닦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뭐 손으로 닦든지 주소 활선 세정을 하든지, 그 다음에는 여기가 먼지가 쌓이고 뭐 할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물이 맺히면 누설 전류가 잘 안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발수 코팅을 한다라든지, 그죠? 그런 게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누설 전류가 잘 안 흐르게끔 하려면 이제 과절은 하는 거죠. 요만한 애자로 할 게 아니라 이만한 애자로 해라. 그러면 그 방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옥외에 있으니까 먼지도 묻고 습기도 묻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옥내로 가져가라. 옥내화를 시켜라. 그러면 대책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옥외에 두더라도 그냥 옥외에다 놔두는 게 아니라 큐비클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일반 철구용의 애자 써서 한 거를 GIS 설비로 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 데서 그대로 시험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럼요. 송전선의 애자도 가만히 놔두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 주수 활성 세정을 하는 거거든요. 송전선 애자도. 어떤 데는 막 초고압 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막 헬리콥터 타고 가서 청소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철탑 기어 올라가서 타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정을 하고, 과절연 좀 더 높게 설계하고, 발수성 물질 도포하고, 차폐를 하거나 옥내화 시키고, 이런 것들이 방지 대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이 대책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대책이 저기 뭐 피레기, 하여튼 절연 협조 이런 거 할 때 절연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트래킹 대책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애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절연에 대한 대책입니다. 근데 트래킹의 대책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이 애자에서 이런 트래킹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조도 계산 시 필요한 요소 중 다음 항목에 대해서 광선진료, LLF, 회복 가능과 불가능 요인. 자, 아까도 초기에 설명을 했지만,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암기를 하자. 암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8가지 암기가 잘 안 되잖아요. 얘 하나만 암기하라고 그러면 암기하는데, 이 8가지 이렇게 암기하는 게 100가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암기 잘 안 되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해를 하면 LLF가 뭐냐 도대체. 이게 조도의 감소를 예상해서 초기 설계할 때 미리 여유를 주는 팩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작업 대상물에 이게 비춰지는 이 빛의 양, 광속의 량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500룩스 할 건데 1년 후에도 500룩스가 돼야 되니까 초기 설계할 때는 약간 팩터를 줘서 조금 여유를 잡자. 근데 그 여유를 잡는 게 줄어드는 항목을 체킹을 해가지고 여유를 잡자. 그래서 첫 번째, 램프의 출력 감소. 그렇죠? 이 램프 자체, 램프하고 등 기구하고 뭐를 분리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전원 이렇게 해야 돼요. 전원 공급해야 돼요. 얘가 안전기, 일단 전원이라고 할게요. 전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분류할 게, 그 다음에 주위입니다. 주위 환경. 이렇게 딱 분류만 하면
저 8가지 뽑아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것만 써도 돼요. 뭐 8가지 다 써야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쓰면 좋은 건데 8가지 다 안 써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나는 거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이 그림을 제가 그려서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뭐 방공간, 바닥공간, 천정공간 이거 쓰라고 넣는 게 아니죠, 그죠? 이 그림만 딱 보면 저 사람 오답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램프와 등기구를 좀 표현하면서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적으라는 겁니다. 쭉 나열해서 적지 말고 전원에서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전원에서는 이 안전기의 팩터, 그죠? 그 다음에 전원 전압 변화할 수 있잖아요. 안전기가 품질이 좋은 안전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안전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안전기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복 가능 요인은 새로운 안전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 다 회복 가능 요인입니다. 등기구도 새로 설치한다. 그러면 회복 가능 요인이지. 전압 변동이 생겼네? 전압 변동을 유지하게끔 굵은 전선으로 한다. 뭐 콘덴서를 설치한다. 정전압계를 설치한다. UPS를 설치한다. 그럼 다 회복 가능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관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책에 회복 가능 요인과 불가능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경계를 해놨냐.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얘는 전압 변동, 안전기 한번 설치하면 회복 가능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등기구 시간 되면 열화되죠. 등기구에 어디 있어요? 등기구 오염도 되죠. 그 다음에 등기구 주위 온도, 그 다음에 등기구 표면 열화, 그죠? 등기구가 표면 열화가 되잖아요. 표면 열화. 시간이 지나면 반사율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괜히 표기한 게 아니에요. 이 반사율에 대한 게. 반사율.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있어요? 실내면 오염, 그 다음에 등기구 오염이 된다. 오염. 여기 또 먼지가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오염은 청소하면 되죠. 그럼 얘는 회복 가능한 요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청소하는 거는 회복 가능한 요인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하자라는 거죠. 표면 열화, 등기구의 표면 열화가 되는 것은 얘를 등기구를 교체해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등기구 자체를 교체하는 거는 회복 불가능 요인으로 해놨습니다. 그거는 아이가 새로운 공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램프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광속이 저하해요. 광속 저하. 얘는 왜 회복 가능한 요인으로 넣어놨지? 이러면 기본적으로 LEDS 램프는 사실 이제 적용이 조금 불가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램프는 얘 그냥 기본 소모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광속 저하하고, 광속 저하하는 거 설명할 땐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초기에는 광속이 많이 저하했다가 점점점 광속이 이제 유지되면서 점점점 저하다가 정전이 된다. 이렇게 램프가 꺼진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이 광속 저하에 대한 얘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교체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뭐 교체 주기, 램프의 어떤 수명, 여기 수명이 있네요. 램프의 수명,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 수명이 다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뭐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한꺼번에 다 나가지 않죠? 몇 개가 나갔을 때 교체를 한다. 교체 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램프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도 오염되죠. 오염.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먼지가 붙고 그러니까 걔는 또 청소해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온도도 있고요, 그죠? 온도. 그 다음에 또 먼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지는 램프에도 붙을 수 있고 등기구에도 붙을 수 있고, 얘는 청소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먼지가 이게 떠 있다. 여기에 떠 있으면 얘도 뭔가 광속을 감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과 천정의 반사율 이런 것들을 저하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요인들을 생각해서 적으면 돼요. 여기에서 뭐 지금 LLD, LDD, RSDD, 뭐 LBO, LAT, LV, BF, LDS, LSD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를 못 외우지, 그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복 가능 요인과 불가능 요인에 대해서 책을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분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막 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 답안지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과연 회복 가능 요인과 불가능 요인을 이렇게 쓰고 수식처럼 여기 뭐 용어를 이렇게 막 수식처럼 팩터를 써가지고 답을 표현을 할 거냐, 이런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내가 쓸 수 있게 옆에 친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할 거냐. 옆에 친구한테 설명하려면 그림 그려야 되거든요. 답안지는 그래야 된다. 기술사 답안지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합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램프의 광출력 감소 회복 가능 요인이 교체하면 되니까, 등기구 오염의 영향 감소 청소하면 되니까, 실내면 오염의 영향 감소 청소하면 되니까, 램프 수명 얘도 교체하면 되니까, 등기구 주위 온도 어찌할 수 없다, 등기구 전압 어찌할 수 없다, 안전기 팩터 안전기 어떤 안전기냐 어찌할 수 없다, 등기구 표면 열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회복 불가능 요인이다. 자, 문제 9번 공동주택 단위세대 부하 산정법. 자, 우리가 변압기 용량 산정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변압기 부하 산정. 부하 산정하면은 일단 알고 있을 때, 부하를 알고 있을 때 집계한다. 그죠? 여기에서 좀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입력 용량으로 환산해가지고 집계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표준 부하에 의해서 한다. 공동주택은 실시 설계, 이제 기본 설계할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표준 부하나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 거고, 실시 설계할 때는 부하를 다 알아요. 그래서 집계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은 실시 설계할 때도 부하를 몰라. 뭐 쓸지 모르니까요. 조명은 알죠. 조명 부하는 아는데 조명 부하는 얼마 안 돼요, 주택에서. 그죠?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여기 항상 주택은 뭔가 표준 부하 밀도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40VA를 한다든지, 여기 내성 규정에 의한 방법. 그다음 내성 규정에 의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표준 부하 밀도죠. 제곱미터당 40VA니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000 정도를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3kVA가 세대당 기본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기준에 의한 규정이 여기 뭡니까? 3kg를 기본으로 하고 10제곱미터당 0.5kVA씩을 증가한다. 이게 기본 수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알고 계신 분은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뭐 전전화 주택도 뭐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이다라고 하면 전전화 주택도 이렇게 넣어주면 좋죠. 7kVA가 원칙이고 바닥 면적이 60VA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추가 4kg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4kg 얘는 어떤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인덕션, 그죠? 인덕션. 그 다음에 혹시 난방도 전기를 한다면, 온돌 난방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전기 깔아가지고 난방을 한다면 이런 부하들이 4kg에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공동주택에서도 인덕션 넣고 뭐 이런 거 온돌 난방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이제 부하가 3kVA로 또는 여기 공동주택에 의한 걸로 하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거를 고려해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우리 주택에서는 항상 전기를 조금씩 더 많이 씁니다. 요즘은 왜 전기를 또 많이 써요? 건조기. 그런 거 부하 한번 보세요. 웬만하면 다 1kg에서 2kg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건조기도 했지, 뭐 헤어드라이기는 원래 쓰던 건데 걔도 보면은 막 2kg, 1kg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동시에 사용하면 금방 7kg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하여튼 세대에는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변압기 용량 계산할 때는 여기 이제 수용률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률은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긴 했는데 얘는 변압기 용량 산정할 때 수용률 적용을 이제 하는 거고, 여기 문제에서는 단위 세대라고 콕 찍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세대 부하니까 단위 세대에 대한 부하만 딱 넣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 특수설비인데 여기 7-710이니까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에 비상전원 공급 방안이에요. 그리고 의료시설의 비상전원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미리 결정된 절안중기 내에 공급해야 된다. 상용전원이 죽으면. 그 미리 결정된 절안 주기는 얼마예요? 0.5초 이내로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15초 이내로 공급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그렇게 대한 설비가 있고 15초 이상에서 공급해야 되는 설비도 있고, 그래서 의료 장소에는 의료 장소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 저게 이제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 2, 1, 0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 그룹 2예요, 그죠? 중요하지 않은 게 그룹 0이고, 그룹 0은 일반 뭐 진찰실,
또 그냥 그냥 휴게 공간, 그다음에 또 간호사가 있는 뭐 이런데, 복도 뭐 이런데 있는 거고. 그룹 E는 엄청나게 중요한 실이죠. 수술실 대표적인 게 중환자실, 절대 정전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곳. 그룹 1은요, 요 사이에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처치실이라든지 내시경실이라든지 X선 뭐 촬영실이라든지 이런 게 뭐 그룹 0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 특히 여기에서 조명 설비, 수술하다가 조명이 정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술용 조명 이런 거는 절대 0.5초 이내에 정전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럼 0.5초로 공급해야 되려면 UPS가 있어야 되고, 15초나 15초 이상에서 하려면 이제 발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비상부하, 여기에도 우리 이번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왔네요. 그죠? 비상발전기와 ATS가 있는, ATS 했고, 여기에서도 의료장소에 비상전원이 있는 거죠. 비상전원. 근데 이렇게 그룹 2의 정말 중요한 곳에서 더 중요한 시설, 조명시설, 의료기구 이런 것들을 0.5초로 내가 정해놓은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곳은 UPS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UPS에서 공급을 한다. 0.5초 이내로 정전이 안 되잖아요. UPS를 설치를 하면.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동안의 절제 타임 이런 거는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실들, 나머지 그 다음에 시간적인 걸 또 봐야죠. 또 시간도 몇 시간 동안 뭐 3시간 이상 공급을 해야 된다, 또는 24시간 정도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UPS로 24시간을 공급하려면 배터리가 엄청나게 커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개통을 해가지고 빠르게 절체를 시키고, 얘는 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배터리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발전기가 다시 계속 공급을 해주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통을 그려가지고 이 룰에 따라서, 기준에 나와 있는 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대로 막 암기하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이어서 그래요. 이게 가능하신 분만 하시면 돼. 이게 그냥 책대로 쓰는 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만 딱 암기를 해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절한 시간 0.5초 이내 비상전원 공급이라는 게 있다. 기준에 보면 여기 꼭 필요한 생명 유지 장치, 그룹 1이나 그룹 2, 그룹 2가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에 조명,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이런 곳에는 이러한 필수 조명에는 0.5초 정전이 되면 안 된다. 순간적인 정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UPS 영양 공급,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유지해야 되니까 UPS 배터리를 3시간 이상 하든지, 아니면 발전기가 다시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뭐 보통 15초면 공급이 되니까 공급이 돼서 들어오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한 시간 15초 이내에 공급해야 되는 거, 상당히 조금 더 잠깐 정전은 괜찮은 거죠.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50%의 조명은 이 비상발전기에 의한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초 정도 이내로 정전이 됐지만 바로 들어와야 된다. 수술 조명은 안 된다. 얘는 절대 순간 정전도 있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5초를 초과하는 거는 나머지 시설들이죠. 병원의 기능 유지를 위한. 자, 패스. 그 다음에 11번 설계감리에 대해 설명해라. 설계감리 대상, 자, 용량 80만 kW 이상, 전압 30만 V 이상 송변전 변전 설비, 전압 10만 V 이상의 수변전 설비, 그 다음에 전기철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항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설계를 할 때 설계 자체를 감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설계감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설계감리는 뭐 하는 거냐? 설계를 제대로 하는 거를 하는 거다. 예외 대상이 하나 있네요. 연면적이 넓어도 21층 이상이 돼도 공동주택은 예외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암기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즘 다 주식하시죠? 한두 주씩. 그렇다 보면 주식 그 유튜브를 좀 보잖아요. 맨날 하는 게 거기서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그거 아닙니까? 건전한 것들을 보면 따라오라 이런 거 말고 당신이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데, 뭔가 자꾸 제가 그런 게 자꾸 떠올라요.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설계감리에 대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요. 저를 따라오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설계감리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설계감리에 대해서 나오면 설계감리에 대한 대상이 있다. 근데 막 암기를 안 할 거예요. 용량에 따라서 대상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대상이 정해지고, 용량과 시설이죠. 시설 구분, 시설의 중요도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 하면서 철도, 공항 생각나면 좋은 거고요. 네, 이렇게 또 면적이나 층수에 따라서, 층고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 감리를 할 필요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예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 감리는 뭘 할 거냐? 일단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설계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끔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끔 할 건데 다 쓰면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관련 법령, 기술 기준, 설계 기준, 시공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뭐가? 감리가. 설계자가 네 맘대로 하고 있는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라는 거죠. 도면을 뭘 하나를 그리더라도. 자, 그럼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여기에서도 뭐 단선도를 해도 되고 배치도를 생각해도 됩니다. 뭔가 전기실을 배치한다. 배치도 특고합반이 있고 저합반이 있고 여기 뭐 발전기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단선도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정식 수전이 되어 있고 변압기 용량은 잘 선정이 되어 있고, 뭐 비상발전기는 있고 없고, 이해선 수전이 되어 있고 없고, 콘덴서는 용량이 잘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 적합하게끔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쓰는 자재가 고효율을 썼느냐, 에너지 기준에서 고효율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적정성 검토, 사용 자재, 설계 내용,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이게 전기실, 내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 전기실 안에 여기에다가 특고합판 넣고 저합반 여기에다 빡 넣고 이렇게 해놨어요. 안 되잖아요. 유지 관리가 안 되고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배치도 적당히, 실의 면적을 적당하게 잘 잡았는지, 유지 관리 되게끔, 반출입이 되게끔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거죠. 설계 공정, 지금 100일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뭐 됐냐, 배치가 됐냐, 간선이 됐냐, 조명이 됐냐. 이 시공할 때도 시공 공정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도 설계 공정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공사비 적정성, 예산서 잡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설계 경제성 검토,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설계가 됐느냐 보라는 거죠. 설계 도면 및 설계 설명서 작성의 적성성 검토, 뭐 다 하는 거죠. 설계자가 하는 거를 다 검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그럼 써야지. 이걸 어떻게 1, 2, 3, 4, 5, 6, 7을 다 암기해서 씁니까? 그냥 이 순서는 좀 틀리더라도 기본적인 요건을 내가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수를 70에서 80점 줘야죠. 그렇게 썼으면. 이상한 거 쓰지 않았으면. 이상한 걸 쓴다면 뭘 쓸 게 있을까요? 설계 감리의 업무 범위. 설계자의 자질을 검토한다. 이런 걸 안 쓰면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않으면 점수를 줄 거예요. 잘 써놓고 이상한 거 몇 개 때문에 점수를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얘는 처음에는 이해하고 잘 쓴 것 같은데 밑에 가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썼네,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설계도서의 보관 의무, 이것도 기술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 전력기술관리법에 18조에는 설계감리에 대한 대상과 업무가 나와 있고요. 19조에는 설계도서의 보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법 그대로 낸 문제인 거죠. 답안도 그냥 이대로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보관 의무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가지고 가면 돼요. 한번 내가 딱 이해를 하면은 제대로 안 잊어버리니까. 여기 보니까 포인트. 자, 어떤 설계도서가 있는데, 설계도서에는 준공도서를 포함합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보관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 후에 5년 동안만 보관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보관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설계도서를 건물과 함께 영원히 가지고 있을 사람은 누구죠?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죠. 건축주, 뭐 영원히 보관해야 되는 건물과 함께 끝까지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업자는 준공 후 5년 동안만 보관 의무가 있나 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다 설계 사무실에 보면 다 놔두잖아요. 그리고 감리업자는 책임 기간이 끝나요. 책임 기간이 혹시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여기도 2년, 3년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책임 담보 기간이 끝날 때 여기는 뭔가 국가 감리 국가 기술 기준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는 알고 가는 거죠, 우리가. 설계도세 보관 의무. 이제 요게 이해거든요. 달달달 암기가 아니라 이 설계도세가 있는데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설계자는 한 5년 정도만, 감리자는 하자 보증할 때까지, 담보 때까지 간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이제 알아뒀죠. 그러면 알아두는 이유는 설계도세 보관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쓰려고 내가 알아두느냐, 얘는 이제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뒀잖아요. 뭐 어디다 쓰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설계 감리에 대해서 문제는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목차 하나 달아서 그냥 쓰는 겁니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설계도세에 대해서 맞아 문제가 나오면, 설계도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설계도세의 보관 의무 기간 해가지고 딱 그냥 내가 한마디 써주는 거죠. 그러면 또 페이지가 차는 거니까. 자, 12번 맥스웰 방정식. 아니,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간이 막 찰나같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마음이 급하네 갑자기. 자,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맥스웰 방정식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저는 수학을 못하잖아요. 수학을 못해서 저는 암기를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맥스웰 방정식 미분형, 적분형, 의미 암기해 쓰시면 되는데, 의미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첫 번째 의미, 여기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 이제 가우스의 전기장 법칙 이렇게 해놨는데,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의미를 알자. 이거 모든 전기의 어떤 전자기학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에 전하가 있어요. 전하가. 한번 알고 갑시다. 전하는 뭐예요? 전하가 뭡니까? 전하 제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기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게 전하예요. 우리 전기, 그죠? 네. 근데 지금 내 몸은 전하를 띠고 있습니까?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머리카락 지금 전하를 띠고 있습니까?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은 안 띠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는 어떤 물질이 있는 거죠. 있는데 일단 안 띠고 있어요. 그럼 전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막 이게 책받침으로 문지르면 이제 얘가 전하를 떼어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게 대전되어 있는 물질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 되든 내 머리카락이 플러스 되든, 그죠? 걔는 모든 물질은 플러스 이렇게 양전하와 이렇게 음전하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균등하면 모든 물질은 다 이래요, 그죠? 그 균등하면 전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문질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나 띠냈어.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 성질을 띠죠. 전자 하나 띠내면, 전자가 하나 어떻게 누가 막 강제로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성질을 띠죠. 네. 이때부터는 모든 게 전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내 머리카락도 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네, 그게 전하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러면 이 전하는 뭐가 있다? 전기력 선이 나온다라는 거죠. 전기력 선이라는 게 자체가 나온다. 그럼 이 전기력 선이 공간적으로 퍼져서 나오는데, 이 전기력 선이 나오는 공간적으로 나오는 이 면적, 전체의 면적을 적분을 하면은 여기에 뭐가 된다? Q 쿨롱의 크기만큼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 전하가 크면, 플러스가 크면 이 전하의 세기가 엄청 크게 많이 나오고, 이 용량이 작으면, Q 쿨롱이 작으면 작게 나온다.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전기장이잖아요. 이게 이런 전기장이 전기에는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기장이 일단 자기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기장은, 자,
자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죠? 이전에. 자하가 있는데, 자하가 이렇게, 뻗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도 뭐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자하가 존재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그렇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기장은 여기서 이렇게 얘가 뻗어나가면 항상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항상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적분을 하면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자기장은 적분을 하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적으로 바라보면 얘는 나가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자하의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하의 단독 존재는 없고요. 얘는 항상 N극과 S극으로 나눠져서 쪼개도 항상 N극과 S극으로 나눠져서 나간 만큼 들어오더라. 그거에 대한 게 이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 그럼 전기장은 반대로 전기장은 하나가 그냥 뻗어 나간다라는 거죠. 얘는 단독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Q쿨럼만큼의 존재를 하는 거고요. 자기장은 이게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전자유도 방정식 잘 알죠? dt분의 d파이 마이너스 dt분의 역기전 요금. 그러니까 뭔가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N극과 S극으로 있는 이 자개 H 또는 자속 파이가 샥 지나가면 시간에 따라서 자속의 변화가 나한테 생기면 역기전력이 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자유도 법칙인 거고. 그래서 이 전개 여기 뭡니까? 자속의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맥스웰의 제3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맥스웰의 방정식의 마지막은 자, 이 자개 H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이게 J가 전류 밀도죠.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주변에 이제 자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전류가 흐르면 이걸 전류 밀도 J라고 해도 되고 전류 I라고 해도 되고 항상 이렇게 자개가 생기네요. 이렇게 자속이 자개 H가 이렇게 생긴다. 근데 이 자개 H는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콘덴서인데 여기에는 전류가 지금 내부에서 안 흐르잖아요. 그죠? 안 흐르는데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에서 이게 플러스가 이게 점점 여기다 쌓이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이때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전기장의 형성이 될 때 여기에 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낸 것이 이게 뭡니까? 맥스웰 방정식의 4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저보다 더 재미있게 설명을 들으시려면 유튜브에서 과학 쿠키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이건 이제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유튜브에서는 물리학에서 전기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딱 저처럼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시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라고. 뻥입니다. 제가 보고 배웠어요. 맥스웰의 방정식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렇게 딱 표로 해가지고 딱 적는 사람하고, 그죠? 가볍게 이렇게 상세하게 안 그려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전하가 있고 전개가 여기서 전기장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거에서 여기 벡터 적분을 하면은 Q쿨럼의 크기만큼 된다. 두 번째 이게 자기장은 여기 N극하고 S극 해가지고 나간 만큼 당연히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여기를 적분을 하면은 제로가 된다. 혼자 존재할 수 없다. dt분의 d파이 역기전력. 이것도 수식하고 코일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하시면 되고 맥스웰 방정식도 사방정식도 전도 전류 그 다음에 여기 변이 전류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수식을 적어주면 100점 주겠죠. 100점. 네.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면 채점자가 제가 채점자로 들어갔다면 이것도 100점 주고 싶은데 그죠? 이것 100점 주고 싶은데 다들 이거 100점 안 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7점, 8점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거를 설명하면 100점 줘야죠. 그 다음에 13번 마지막입니다.
KEC에서 이거 접지 KEC에서 바뀐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접지가 바뀌었죠. 접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종별 접지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수전 전압별 접지 설계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가 딱 보자마자 수전 전압별 접지 설계에 대해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이거 뭐 적으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처음 떠오른 게 뭘까요? 딱 보자마자 떠오른 게 수전 전압이니까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특고압 수전이다. 그 다음에 저압 수전이다. 이렇게 떠올랐어요. 제가 KC에 이런 조항이 있나? 이러고 살펴봤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떠올렸고, 그 다음에 KC에 나와 있는 건 도대체 뭐냐? KC의 접지엔 뭐가 나와 있냐? KC에는 접지 시스템을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해 접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개통 접지와 보호 접지가 있는데, 개통 접지와 보호 접지를 저압이나 특고압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개통 접지는 접지 시스템에는 또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독 접지는 뭐예요? 하여튼 뭐 특고와 변압기 중성점, 개통 접지, 그 다음에 저압기기 보호 접지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통 접지는 묶은 거고. 그러면 저압에서는 변압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변압기 중성점도 없고 나한테 특고압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접지를 해야 됩니까? 단독하고 공통 중에. 얘는 뭔가 어떤 단독 접지의 개념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 그죠? 특고압은 단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통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겠다라는 게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이 번뜩 안 떠오르니까 그냥 막 썼을 때는 오답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개통 접지는 접지 개통 해가지고 우리 IC 또는 KC에 보면 TN, TT, IT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TN과 TT와 IT가 있는데 IT는 뭡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TN은 내가 저압 기기를 접지를 하는데 이 접지를 땅에다 그냥 박았어요. 저압에서 단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TT의 어떤 개념으로 가겠죠? 이 변압기는 한전 거니까 저압에서는. 이제 한전은 나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자기가 접지를 분명히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TT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게 저압은 왠지 TT밖에 못 하겠네. 그러면 이제 특고압은 내 거니까 변압기 중성점을 해가지고 TN도 할 수 있고. TN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접지를 여기다가 단독으로 안 하고 여기 가서 묶은 거 아니에요. 어떤 공통 접지에 대한 개념으로도 가면서 TN으로 가면서 그럴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으면 TT도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IT는 변압기 중성점을 접지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IT도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저압에서는 TT밖에 안 되나? N상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이걸 N상으로 하겠습니다. N상은 들어오는데 내가 접지선을 수전할 때 끌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N상은 들어오는데 내가 이 N상을 여기 내가 단독 접지하고 묶었어요. 예를 들어서 N상을 이렇게 딱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접지가 N상하고 묶으니까 여기 한전에는 접지가 돼 있고 그러면 TN이 되거든요. TN이 되긴 하는데 TNC가 돼버리죠. 여기서는 TN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전반에서 또 내가 따가지고 간다. 그러면 따가지고 갈 때 여기 전원선을 따가지고 가고 N상하고 N상을 따가지고 가고 이때 보호선을 내가 별도로 끌고 간다. 그러면 TNC로 들어와서 TNS 계통, 어떤 TNCS 계통의 어떤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압적 변압기 쪽하고 같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구성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성하고 여기에 방식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KC 기준의 주요 사양 요약 자료. 이거는 뭐 KC 기준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거죠. 저압 수전일 때, 특고압 수전일 때. 뭔가 제가 살펴봤나 본데 찾아보니까 요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만 보고 생각한 게 어느 정도 맞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려사항과 접지 시스템의 종류, 접지 구성, 그 다음에 접지사항 검토 및 안전 해가지고
표로 나와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마지막이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 뭐 문제는 답안지는 요 내용을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 표에 대해서 뭐 표를 본 적도 없고 표에 대해 표로 작성은 했지만 표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표로 하든지 아니면은 특고합일 때 저합일 때를 이렇게 단독 접지, 공통 접지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TNTT, IT에 대한 개념, 그리고 TNTT, IT를 했을 때는 고려할 사항. 추가적으로 이 생각도 했습니다. 특고합일 때는 변전소에 대한 접지를 이게 전기실에 대한 접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기실 접지는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메시망으로 해가지고 보폭전압, 접촉전압, 보폭전압 이거를 어떻게 낮출 거냐? 안전에 대해서 보는 거죠. 안전. 뭐 안전은 다 뭐 접지는 다 안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접촉전압, 보폭전압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접촉과 보폭전압. 그럼 저압수전은 단독 접지로 가잖아요. 이렇게 봉 몇 개 박아가지고 단독 접지로 대부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 저압에서 어떤 접촉전압, 보폭전압 이렇게 보실 거예요. 저압 접지는 이 보호 접지는 이 설비에 차단하는 차단 시간, 지락 시에 이 차단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접촉해봤자 여기 뜰 수 있는 전압이 계통의 상전압 이상으로 뜰 수는 없잖아요. 계통의 상전압 220V 뜨면 접촉전압 220V 정도 최대로 뜰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차단해야 되느냐. 기존에 보면 뭐 0.4초 이내로 차단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검토해가지고 접지 저항을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이 접지 저항에 의해서 흘러가는 이 전류 자체가 차단기가 0.4초 이내에 차단하는 것이냐 아니냐. 안전. 그죠? 그렇게 안 되면은 이거 ELB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ELB로 해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해야 돼. 그런 거 IC 6036에 나오고 KC에 나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 특고압 시스템의 접지는 고압에서 지락이 됐을 때 지락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흐르고요. 대지전의 상승도 막 생기고요. 그러면서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여기 설계를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응용 문제였어요. 응용 문제는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상당히 쓰기 힘들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쓸 수가 있으니까.